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 오늘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영입돼서 출마한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졌었는데요. 예. 태전공사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태전공사는 주영 북한 대사관 2인자였는데요. 2016년 7월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로 북한 내 최고 엘리트급 인사다 보니까 화제의 인사인 만큼 총선 출마 소식에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예, 당선 여부가 결정이 되면 어쨌든 그 북한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충분히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만약 예.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우리 정부가 이제 탈북했던 북한 선원 2명을 추방 형식으로 북송한 사건이 자신의 출마 계기였다. 이를 막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 지역구로 나간답니까? 예, 좀 이례적입니다. 지난 19대 때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이제 탈북자 출신으로는 최초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예. 비례대표였거든요. 예. 태전공사도 자신이 이제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사람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 주민들과 북한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이 성큼 더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역구 결정은 아직 안 났죠. 결정은 안 났는데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일단 태전공사는 얘기를 했고요. 한국당에서는 서울 서초나 이제 아무래도 좀 우세 지역인 강남 지역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강남 지역이면은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맞습니다. 그래도 귀순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한테 표를 줄 것인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판단할 내용이지만 좀 화제가 총선에서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목소리입니까? 네, 그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장 출신의 예비역 육군 준장이죠. 한설 순천대 초빙 교수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당의 태전공사의 공천을 비판했습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한국당의 총선 전략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우려인데요. 예. 태전공사의 성격이 아무래도 망명객과 좀 비슷한데 망명객을 자국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면은 상대방, 즉 북한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나라도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망명객이 그 나라 국회의원이 된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태전공사는 지금도 국정원에서 보호하는 인물이죠? 예, 고위급 탈북자다 보니까 암살이나 테러 등에 대비해서 국정원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운동과장이 경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태전공사는 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를 야당의 한 후보가 아니라 통일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중량급 인사들의 총선 전략 배치 방안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 갈등이 계속 일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홍주표 전 대표와 김태우 전 경남지사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홍 전 대표한테는 서울 강북의 험지 출마를, 김 전 지사한테는 경남의 험지 출마를 각각 권유한 상태인데요. 예. 황교안 대표도 이제 이들한테 국민들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가 기준이 돼야 된다. 힘을 다 모아 승리하는 선택을 해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압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데 계속 고향에 출마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이제 좀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요. 오전에 이제 경남 의령군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현재 당 구조상 대선 경쟁자를 쳐내는 수순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기가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서울로 가긴 너무 늦었다.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공천이 배제가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공천 배제라는 강수를 강행한다면은 일단은 아직은 공관위 결정이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우 전 지사 모두 이렇게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꾸준히 자신들도 오히려 역으로 공관위를 좀 압박하는 모양인데요.
이제 홍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부당하게 제거된다는 프레임을 만들면서 향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 7대 사법정의 실천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일단 범야권이 연대를 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그다음에 이제 추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소야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자신들이 이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좀 더 지켜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 CNN이 오늘 이노이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고위 외교 정책 참모들한테 북한과 추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북 외교가 계속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예.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대북 외교에 대한 관심은 시들해졌다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예. 급한 것은 대선이지 북미 대화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그 전에 성과가 좀 있었으면은 이거를 또 뭐 정치를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작년에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도 노딜이 났었고 뭐 10월에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도 이제 결렬이 되면서 좌절감을 표했다는 게 뭐 이제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예. 그 사이에 만일 북한이 미국이 정해놓은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 그러면 대선 가도에 또 차질이 빚어질 텐데 트럼프로서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상황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은 또 다른 거를 검토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상황 마지막으로 좀 알아보죠. 확진자가 추가됐네요.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에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30세의 중국인 여성인데요. 앞서 확진됐던 세 번째 환자의 지인입니다. 자가격리 중에 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으로 확인됐고 현재는 고양시에 있는 명지병원에서 격리 중이라고 합니다. 예, 3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인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확진 판정을 예, 받았네요. 그렇지 안 그래도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잠복기가 원래는 14일 정도로 이렇게 됐었는데 중국 학자들이 뭐 이게 최대 29일까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잠복기가 더 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진통제를 먹고 버텼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3차 교민 숙소가 이천 국방어학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천에서는 또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렬하게 지난번 뭐 천안이나 이런 진천과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중국 후베이성에 남은 이제 재외국민들이죠. 3차 전세기가 오늘 밤에 중국을 출발합니다. 내일 오전에 김포공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국방어학원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각종 촬영도 제한되는 지역이고, 이제 뭐 기숙자 사생활 보호에 좀 유의해달라고 당국이 당부했습니다. 예. 뭐 진천이나 이런 곳에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천에서도 별 방법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자,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 우리 국민 14명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네요, 정부가. 예, 그렇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격리 형태로 정박 중인 크루즈선이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인데요. 이제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우리 국민 14명이 탑승한 상태입니다. 이 크루즈선에서만 130명 이상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요코하마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 국민 14명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송 계획은 현재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본 영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본 당국에 의한 치료 등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판단인 건데요. 원래 이제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통제하는 게 원칙이고 중국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예외적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거기는 중국 정부가 지역 자체를 봉쇄 때문에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선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일본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으로 이송할 필요성은 좀 이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두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도 상당합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피해를 본 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우선 하나는 일이 감소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부품 수급이 좀 차질이 생겨서 예, 제조업에서 온청이나 하청에 휴업이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행업급처럼 매출이 감소하면서 휴업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이나 또 마스크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증가해서 통상의 근로시간으로 생산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고용 유지 지원금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휴업이나 휴직 같은 경우가 있게 되면 통상 사람을 정리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비용의 일부를 정비가 그러니까 인건비죠. 인건비를 지워주는 형태가 고용유지 지원금입니다. 예, 2월 10일까지 12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 6천 명 정도에 대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바 있고요. 또 제조업체가 55개, 여행업체가 3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대기업이야 여유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아직은 예, 그렇죠. 견딜만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중소 제조업체라든가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폐업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고용부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다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그 신청서를 보고서 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예. 지원하게 됩니다. 보통 고용유지 조치 계획서 이런 겁니다. 예. 그 업체당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됩니까? 업체당 그 기간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데요. 예. 300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그 인건비의 2분의 1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기간은 이제 6개월 180일 정도까지 나가는 거고 상한선은 일일당 6만 6천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디 예비비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고용보험 기금회가 이런 상황들이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이지만은 어떤 경영적인 사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휴업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예, 또 특별 연장 근로제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뭡니까? 특별 연장 근로는 저희가 이제 일일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해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마스크 관련된 경우나 아니면 병원 같은 데서 일을 할 때, 사실은 12시간, 그러니까 주 50시간만 가지고 일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는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금 유치원은 휴원, 또 예. 학교는 휴관 학교가 늘어났는데 예. 특히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런데 예. 두 사람 다 일을 하는 부모들이죠. 예.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요청하고 만일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이게 맡길 데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생각하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가족돌봄 휴가라는 게 있습니다. 예. 가족돌봄 휴가는 금년부터 지금 새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자녀를 포함해가지고 가족들이 단기적으로 병이라든가 아니면 사고가 생겨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정도,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는 있는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급은 아니지만은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일 단위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일단 사용해 보시라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예. 자, 고용노동부가 연두 업무 보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업무 보고의 특징 말씀해 주시죠. 보통 업무 보고라 하면은 저희가 관련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자리 현장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가지고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게 된 경위라든가 배경들, 그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자리로 같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오늘 업무 보고에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취업자나 실업자 고용률들 많은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제조업이라든가 40대에 대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일자리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더욱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지난 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예. 정부가 생각하지도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예. 내수 시장이 상당히 위축됐단 말이죠. 예. 수출 수입도 당연히 줄어들었을 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일자리 부분도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대로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와이링 하니스라는 이런 부품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때문에 국내 기업들 특히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이런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어쨌든 산업부나 외교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우선 부품들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돼서 다시 조업을 재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로 우선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업이 돌아가는 게 어려우면 그 휴업 상태가 되면은 그 피해들이 기업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한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아니면 휴업수당을 통해서 그렇게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는 공공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 것인데 그래서 야당에는 뭐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확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예. 중요한 건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공공 일자리만큼 끌어올리냐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십니까? 예, 민간 일자리 부분은 뭐 고용노동부만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나 네트워크, AI 같은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이나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주력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군산 지역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만든 군산형 일자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자리들을 통해서 지역에 민간이 참여하고 일자리가 확산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인다면 훨씬 더 금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이고 지적돼 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거 반드시 고치겠다 대통령 약속도 했고 말이죠. 관련해서 산재 사망자 수가 굉장히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위험의 외주화 이 제도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거를 지금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은 그러니까 원청이 사업을 외주를 사업장 내에서 외주를 준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고 사업장 밖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본인들의 책임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산업안전시설과 보건시설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위험의 외주화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태로 원청의 책임들이 강화됐고요. 그다음에 또 외부에 대한 도급을 주는 경우도 승인하거나 금지하는 업종들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간의 산업안전보건제도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형태로 위험이 외주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책임들에 대해서도 원청도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예비를 할 수 있다.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시설을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이었습니다.